50세 이상에서 반드시 드셔야 될 음식들은 아침마다 계란 2개를 먹습니다. 계란은요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소가 많고요. 계란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사람들은요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이에요. 중노년층에게 근손실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계란 하나에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요거 2개를 먹으면요 한 12g 정도의 단백질을 벌써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야채와 나물과 함께 계란을 드실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계란하고 같이 드시면 좋은 것들이 예전에는 저도 많이 먹었는데 다이어트를 공부하면서 공짜로 저도 먹지 않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은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먹을 수 있어서 현대인들이 좋아서 많이 먹고 계신데 실제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올리는 음식이에요. 시리얼을 한번 보면요 곡류를 갈아서 정제를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설탕이나 다른 것들을 넣고서 다시 응축시켜서 만든 거잖아요. 시리얼이 나온 역사를 보면요 좀 슬픕니다. 뭐냐면은 산업혁명 초창기에 노동자들을 극도로 착취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시켜야 되는데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이 자본가들이.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시리얼을 만들어서 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정도로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노예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빨리 먹을 이유도 없는데 편하다는 이유로 시리얼을 먹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시리얼은요 먹으면은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먹고 나간 지 한두 시간 지나면 금방 또 속이 꺼져서 배를 고프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리얼은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정제 탄수화물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이에요. 방송인 서경석은 어떤 방송에 나와서 내가 살찐 이유는 밤마다 아이스크림을 한 통을 먹고 잤더니 금방 살이 찌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셨고요. 그 정도로 아이스크림은요 엄청나게 살을 많이 찌게 합니다. 아이스크림은요 들어가는 성분이 뭘까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유제품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대부분 인공 감미료, 착색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쁘게 생기고요. 또 색깔도 내잖아요. 이런 것들이 몸에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우리 혀, 미각은요. 우리가 찬 것을 먹을 때 더 단맛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설탕을 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영양소는 단백질이나 섬유질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썩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아이스크림 찾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아이스크림은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감자튀김이에요. 햄버거를 먹으러 가서 꼭 옆에 시키는 감자튀김. 감자튀김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요. 감자 자체는 다이어트에 나쁜 식품이 아닙니다. 고구마보다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자를 삶는 게 아니라 굽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되면요. 당 독소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당 독소는 삶은 음식에는 적은데 굽거나 튀긴 음식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거기다가 이 감자튀김을 기름에 튀길 때는 대부분 쓴 기름 또 쓰고 또 쓰고 하다 보면 트랜스 지방이 상당히 많이 섞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비만을 유발하게 하고 그리고 당 독소도 높게 되고 트랜스 지방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자튀김을 계속 드시는 이런 습관들은 정말 피해 주셔야 됩니다. 50세 이상에서 반드시 드셔야 될 음식들은 맞다 생각났어요. 저도 준비해 놓은 게 있네요. 자, 아침마다 계란 2개를 먹습니다. 요 계란은요 완전식품이라 그러죠. 그리고 구하기도 쉽고 또 요리를 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계란 2개를 아침에 꼭 드시길 바래요. 계란은요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C와 섬유질만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영양소가 많고요. 또 하나는 단백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계란 하나에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보통 한 끼당 우리가 20 내지 30g의 단백질을 먹으라고 돼 있는데 요거 2개를 먹으면요 한 12g 정도의 단백질을 벌써 먹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8g만 더 먹으면 하루 아침에 먹을 단백질을 다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채우는데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는 뇌 기능을 좋아지게 합니다.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치매 예방이라든지 수험생한테도 상당히 좋은 성분이고요. 뭐 레시틴이라든지 루테인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또 눈에도 도움을 주는 이런 성분으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단백질이 상당히 좋은 음식이고 포만감을 주고 우리 근육을 구성하는 이제 단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계란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사람들은요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다이어트 할 때 또 건강에 있어서 중노년층에게 근손실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을 올리려면 운동도 해야 되지만 단백질을 잘 드셔야 되는데 어르신들께 고기 좀 드세요. 닭가슴살, 생선의 흰살 막 얘기를 드리면 난 고기가 싫어. 고기를 못 먹겠어.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머님이 예전에 수학여행 갈 때 생각하면서 계란을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계란은 또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란을 아침 식사에 하루에 2개 정도, 또 정상인이라면 하루에 3개 정도는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삶아서, 또 계란은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후라이보다는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삶은 계란 이 정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계란을 또 매일매일 후라이를 해서 먹으면은 탄 부분에서 안 좋은 지방도 섭취할 수가 있고요. 또 당 독소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라이는 뭐 가끔씩 먹는 건 괜찮지만 대부분은 삶아서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같은 거로 저온 요리를 해서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계란 주의해야 될 사람도 있죠. 계란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가 나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고지혈증이 있는데 계란을 어떻게 먹어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콜레스테롤이 없고 다른 질환이 없는데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란을 먹는다 생각하시면은요, 하루에 2-3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고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어차피 약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란에 좋은 성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란을 너무 피하지 마시고 하루에 2개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높으신데 약도 안 드시는데 내가 먹는 거로, 운동으로, 생활 습관으로만 조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계란을 하루에 1개 정도만 제가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계란은요, 재밌는 게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도 있고요,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어쨌든 콜레스테롤을 약간 높일 수 있는 성분이 있으니까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란을 1개만 드시고 추가적으로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흰자는 좀 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없고 건강하신 분은 하루에 2-3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2개,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도 안 먹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에 1개 정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계란에 없는 성분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이 섬유질과 비타민 C예요. 섬유질과 비타민 C는 야채, 채소에 많잖아요. 그래서 시금치도 좋고요, 토마토도 좋고요, 아보카도도 좋고요, 여러 가지 야채와 나물과 함께 계란을 드실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계란하고 같이 드시면 좋은 것들이 이제 콩류도 아주 좋겠죠. 두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물성 단백질이다 보니까 계란하고 같이 드시면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 제가 주로 아침에 많이 먹는 땅콩 버터예요. 땅콩 버터를 다이어트에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땅콩 버터는 상당히 잘만 먹는다면 아주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땅콩 버터의 가장 큰 장점은요, 어마어마한 포만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는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맛있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왠지 맛없는 음식만 계속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땅콩 버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맛있는 아침 식사가 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얘는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올레산, 리놀레산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얘들이 우리 몸의 혈관 건강을 좋게 만들어요. 다만 땅콩버터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땅콩버터는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얘는 오메가6 성분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스푼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티스푼 큰 거로 2스푼이면은요 거의 한 30cc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체격으로 봐서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숟가락으로 2숟갈 정도 아침에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땅콩버터 자체를 먹어도 좋은데 땅콩버터를 여기에 발라 드시면 아주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땅콩버터와 사과. 어떻게 보면 저게 맛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땅콩버터에 사과를 드시면은요, 땅콩버터의 고소한 맛과 사과의 상큼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땅콩버터 2스푼만 사과를 잘라서 사과에다가 발라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땅콩버터에 사과를 발라 먹으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이런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또 이 사과는 혈당을 많이 안 올리는 과일이잖아요. 그리고 사과에는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란에서 부족한 섬유질을 또 사과에서 채울 수도 있죠. 그래서 혈당 수준도 많이 높지 않고, 또 땅콩버터와 같이 먹으면 가장 좋은 어울림으로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먹을 게 없다, 그리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땅콩버터 2스푼씩 드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땅콩버터 2스푼 먹고 아주 잘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다 맛없는 것들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다이어트에 있어서 맛도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땅콩버터를 찾게 된 거예요. 땅콩버터를 드실 때는요, 하루에 2스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땅콩버터를 내가 식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땅콩버터 2스푼 드신다고 절대 건강해지거나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계란도 먹고 그릭 요거트도 먹는데 뭔가 좀 허전하시고 뭔가 좀 배고프시다는 분들, 그리고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땅콩버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땅콩버터 2스푼만 드시면은요,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드시면서 포만감도 느끼고 맛도 좋은 이런 다이어트 음식이 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땅콩버터가 오메가6가 많으니까 주의해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메가6가 땅콩버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6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오메가6도 세포막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에도 일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메가6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어요. 주로 이제 튀김류라든지 인스턴트 음식 같은데 오메가6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20대 1까지 현대인들은 오메가6를 많이 먹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오메가6 레벨이 쭉 떨어지겠죠. 그래서 WHO에서 권장하는 거는요, 오메가6 4, 오메가3 1 정도로 4대 1 정도로 맞춰서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라면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 식사를 하시면서 하루에 땅콩버터 2스푼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먹는다고 절대 오메가6가 올라가서 몸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내가 식사 생활이 안 좋고 다이어트도 안 되고 있고 엉망진창이 된 내 몸을 갖고 있는데 땅콩버터 2스푼 먹는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땅콩버터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양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2스푼만 드시자는 거. 하루 총량이에요. 아침에 2스푼 먹었으면요, 그 뒤로는 먹지 마세요. 그리고 땅콩버터는요, 땅콩도 마찬가지지만 산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패가 되면 정말 위험해요. 산패는 발암물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패가 안 되도록 얘들은 뒷면에 보면 보관 방법이 다 있어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실온에 보관해라, 또는 냉장실에 보관해라, 이렇게 나온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보관을 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땅콩버터를 먹을 때 스푼으로 이제 떠서 먹잖아요. 2스푼을 떠서 놓고 입에 들어간 채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염이 되겠죠. 산패 위험도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한번 입에 들어간 스푼은 다시 땅콩버터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염 안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뒤에 보시면 영양 성분표가 있어요. 영양 성분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은요, 탄수화물 함량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탄수화물, 총 칼로리, 나트륨 함량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총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짜리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5g 이하짜리면 아주 최고의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지 않게 하는 땅콩버터를 잘 구입해서 드셔야지, 땅콩버터가 유행을 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맛있게 만드냐고 경쟁이 붙어서 여기다가 또 이제 설탕을 집어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땅콩버터에다가 설탕을 줄이면은요, 얘가 좀 꾸덕꾸덕하고 이러다 보니까 맛이 좀 없다 보니까 여기다가 소금, 나트륨 함량을 높이는 제품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도 잘 보시고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땅콩버터 말고 추천드리는 제품 중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 추천을 드려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일반 요거트하고 다르게 그리스 연한 지방에서 만들어 먹던 전통적인 요거트입니다.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꾸덕꾸덕합니다. 우유를 오래 이게 두게 되면은요, 위에 맑은 부분과 밑에 꾸덕한 부분, 흰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유청이라고 하는데 이 흰 부분을 걷어내고 밑에 있는 부분만 다시 끓여서 거기다 유산균을 투여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얘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반 우유보다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훨씬 많은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있어요. 좋은 유단백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만감도 좋고요, 맛도 좋고요. 그리고 유당불내증 환자들도 어떤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속이 괜찮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 선택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 시에 잘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제가 최고로 그릭 요거트를 잘 먹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그릭 요거트를요, 좀 꾸덕꾸덕 하잖아요. 여기다가 블루베리 또는 토마토를 섞어서 같이 버무려서 또 토핑으로 이용해서 같이 드셔보세요. 정말 맛도 좋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스트링 치즈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트링 치즈와 무가당 두유는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거예요. 얘는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보관이 편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땅콩버터 갖고 다니면서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링 치즈와 무가당 두유는요,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요,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배가 고프다, 갑자기 허기가 진다, 그럴 때 다른 거 드시지 마시고 편의점이 있다면 편의점에 가서 무가당 두유와 스트링 치즈를 사서 드신다든지, 가방 안에 있는 무가당 두유와
스트링 치즈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가당 두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두유는 극도로 탄수화물을 억제하면서 두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얘도 탄수화물 함량 10g 이하, 5g 이하짜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유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요, 저항성 전분이라 가지고 우리 몸에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부분도 좋은 거니까 무가당 두유를 좀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트링 치즈는요, 치즈를 먹기 쉽게 소세지처럼 하나씩 까서 먹게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먹으면 식감도 좋고요, 아주 포만감도 좋거든요. 그래서 제 가방 속에는 스트링 치즈와 무가당 두유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정말 배가 고플 때 드시라고 저는 권장을 많이 해드립니다. 제가 먹는 식단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먹고요, 삶은 계란 2개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를 섞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땅콩버터를 먹는 날도 있어요. 땅콩버터도 사과에다가 같이 찍어서 먹기도 해요. 이렇게 먹으면요, 정말 배부르거든요. 그래서 점심까지 거의 다른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배가 불러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침과 점심 사이에 진료를 보다 갑자기 배가 고프다, 갑자기 허기가 진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무가당 두유와 스트링 치즈를 꺼내서 먹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도 먹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점심에 시켜서 먹고요, 또 닭가슴살 샐러드가 아니면 뭐 계란 샐러드라든지 다른 단백질과 야채가 풍부한 샐러드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과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배가 고프다 하면은 간식으로 이제 무가당 두유나 스트링 치즈 같은 걸 먹고요. 저녁에는 이제 집에 가서 잡곡밥이나 현미밥에다가 병아리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먹고요. 뭐 생선이라든지 수육이라든지 고기류 같은 것들을 충분히 해서 밥은 보통 3분의 1공기에서 반 공기만 먹으려고 애를 쓰고요, 나머지는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걷기 말고 이것 하세요 라는 어그로를 끄는 유튜브 상당히 많은데, 걷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휴가 기간이 다가오면은 굶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절대 굶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굶으면은요, 우리 몸에서는 먹는 게 안 들어오네, 전쟁이 났나, 내 몸이 기아에 시달리는구나 해서 기초대사량을 뚝 떨어뜨립니다. 거꾸로 이런 몸이 다시 먹기 시작하면 지방만 다시 찐단 말이에요. 요게 환자분 인바디 체성분 검사예요. 요게 표준인데 지방만 17kg 빼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요게 1kg짜리 지방이에요. 요거를 몸에서 17개를 빼라는 소리입니다. 환자분들이 살이 빠지는 신호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닥터리 가정의학과라는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만을 예전에는 살이 좀 쪘다, 좀 통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치부해 버린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엄연히 비만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대사질환으로 발전을 해서 모든 건강상의 질병을 일으키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고요산혈증, 관절염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암까지도 유발한다는 이런 연구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WHO에서는 비만을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이제 공식 인정을 했어요. 비만이 옆에 사람한테 옮기진 않지만 전염병만큼, 코로나만큼 아주 위험한 질환이고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국가의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시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비만은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만을 잘 해결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나 뵙는 많은 분들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첫 번째, 기초대사량이 좀 낮으신 분들이 계세요.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에 연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 연비는 보통 기름을 적게 먹는 차가 좋은 차지만,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태우는, 기름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잘 태워서 비만이 덜 되겠죠.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이 낮은 분들은 에너지를 좀 덜 태우는 이런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특징이 대부분 좀 근육은 좀 적고 조금 예민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먹는 것을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자기는 조금만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분들한테 비만 일기를 쓰라 그래서 쭉 검토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료수라든지 가당 음료라든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 식사에서 먹는 디저트, 간식 이런 것들을 빼놓고 자기가 먹었던 특정 음식만 생각을 해서 나는 거의 안 먹는데 살이 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식사 일지를 쓰라 그러고 먹는 거를 모두 다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검토를
컨트롤 해보는 이런 작업을 좀 거치면 아, 내가 적게 먹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좀 인지하게 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호르몬적인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대사증후군이 오면은 기본적인 그 속에는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인슐린이 몸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은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렙틴이나 그렐린, 코티졸 같은 여러 가지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에 교란이 오신 분들도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해요. 그래서 코티졸 같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요, 조금만 스트레스만 받아도 내장 지방이 더 축적이 되는 몸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인 비만 일기, 그 다음에 먹는 것을 사진으로 찍는 것들, 그리고 정확한 문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께서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식단하고 운동 얘기하면요, 거의 모든 헬스클럽에 가시면 PT 선생님들도 다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식단이 7에서 8 그리고 운동이 2에서 3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식단을 잘 짜고 그 식단에 맞춰서 자기가 생활하는 거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운동을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운동은요, 그 자체가 근육을 키우고 기초사랑을 올리고 지방을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시면 기분 상당히 좋아지잖아요.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내 몸에다가 아주 나쁜 거를 넣기 싫잖아요. 이런 것들을 순작용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은 다이어트를 지속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의지를 넣어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운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운동하면 좋아요? 라고 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또 거꾸로 물어봐요. 어떤 운동 하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보통 이제 고도비만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식후 걷기를 제일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걷기가 무슨 운동이 돼, 걷기 말고 이것 하세요 라는 이제 어그로를 끄는 유튜브 상당히 많은데 걷기도 운동이죠. 그 단점은 너무 편하다는 게 문제겠죠. 그런데 걷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많은 고도비만 환자분들이 자기 몸 일으켜서 뭐를 활동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 환자분들한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라,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걷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후에 걸으면 혈당도 떨어지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배가 안 아플 정도로 좀 걷고, 그게 좀 가능해지신 분들은 좀 더 속보로 걷고요,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야지 안 다치잖아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그 다음에 러닝도 할 수 있고요, 등산이라든지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가 가장 기본이 되고 있다, 걷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환자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이 좋아하시는 운동, 현재 뭔가 하고 있다, 탁구를 친다, 배드민턴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걷기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은, 또 요즘에 휴가 기간이 다가오면은 아, 굶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이런 다이어트를 선호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굶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우리가 굶으면은요, 몇 시간 정도, 며칠 정도는 살이 빠질 수도 있겠죠. 이것이 계속 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요, 우리 몸에서는 먹는 게 안 들어오네, 칼로리가 안 들어오네, 영양소가 안 들어오네,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전쟁이 났나? 내 몸이 기아에 시달리는구나 해서 기아 유전자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을 축적하는 쪽으로 몸이 발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초대사량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계속 있으면은 기력이 하나도 없죠. 환자분들이 기력이 하나도 없이 움직이기도 싫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먹는 게 줄고 기초대사량이 줄면요, 좀 먹고 운동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살이 하나도 안 빠지겠죠. 거꾸로 이런 몸이 다시 먹기 시작하면 지방만 다시 찐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로리를 줄이고 영양소를 줄이는 이러한 다이어트는 100점 100패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굶는 다이어트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고 굶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2, 3일 정도 굶었다, 뭐 일반인이 이걸 따라 하시는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다시 먹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몸이 급속도로 다시 영양분이 들어오니까 아, 잠깐 영양분이 들어오나 보다, 그러면 또 굶을 수 있으니까 우리 몸에 저장을 시켜놓자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몸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게 저 깊은 곳에 내장 지방으로 저장을 해놔요. 이게 우리의 기아 속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살아왔던 인간의 그 진화의 과정에서 체득된 우리 DNA 속에 누구나 다 있는 기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굶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무리하게 내가 간헐적 단식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일은 먹고 이틀은 거의 굶는 이런 다이어트를 한다면 근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 수가 있어요. 간헐적 단식도 순서가 있거든요.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나의 습관에 맞게 짜야 됩니다. 그래서 밤을 이용해서 공복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2대12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 그리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정말 잘 드셔야 돼요. 이게 단식하고 다른 겁니다. 만약에 16대8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간헐적 단식 잘한다고 저한테 와서 인바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면은 근육만 빠지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간헐적 단식은 시간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시간 16대8이면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는 거잖아요. 그럼 이 8시간 동안 정말 잘 드셔야 돼요. 남들 3끼에 먹을 걸 2끼에 드셔야 돼요. 이럴 자신이 없으면은 16대8 다이어트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12대12 하시면서 하루 3끼를 잘 챙겨 먹는 다이어트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계획적으로 굶는 거고요.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하고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복부에 살이 많이 찝니다. 모두들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 복부에 살이 찌는 것은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강하게 느끼시죠. 왜냐하면 남성들은 젊은 시절을 거쳐오면서 무조건 살이 찌면 복부 비만입니다. 근데 여성들은 청소년기나 젊은 시절 가임기를 지나오면서 별로 복부에 살이 안 쪄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이 폐경기 즈음을 거치면서 복부에 엄청나게 지방이 축적이 됩니다. 이것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과정이지만 이런 폐경기 전후로 해서 내장 지방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다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가장 많이 비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하시거든요. 보통 여성분들은 가임기 때는 먹어도 살이 찌는 게 주로 피하 지방 쪽으로 살이 쪄요. 허벅지, 팔뚝, 가슴 이런 쪽으로. 그것은 여성 호르몬이 임신과 수유를 위해서 지방을 극적으로 축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성 호르몬이 이제 뚝뚝 떨어지는 이제 40대 중반 이후가 되시면 아기를 낳을 이유 그리고 수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남성과 똑같이 내장 지방으로 무조건 축적을 합니다. 근데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은 정말 달라요. 피하 지방은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기는 좀 안 좋죠. 뭐 셀룰라이트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은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전에는 이 내장 지방도 몸속에 복부의 주변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 덩어리일 뿐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은요 그 지방에서 분비하는 아주 안 좋은 호르몬들, 안 좋은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장을 싸고 있는 조직 주변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혈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결국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성인병도 만들고요. 동맥경화도 만들고요. 심하게는 치매, 암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다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은 우리가 피하 지방과 같이 그냥 외모적인 문제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병이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공식 의학용어는 아니지만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모두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찌는 살이니까 그냥 둬도 된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찌는 살도요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생겨요.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몸도 약해지는데 내장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발바닥부터 발목, 무릎, 고관절까지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요 일상생활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걷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지는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 비만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 자책도 하시고 주변에서도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 살이 찌는 이유는 너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비만 클리닉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이어트는 당신 탓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비만의 문제는요. 그 사람의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렙틴이나 그렐린 같은 이 호르몬들이 있어요. 식욕에 작용하는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얘들이 교란이 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의지의 문제를 떠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의지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식욕들이 막 생겨요. 예를 들어 저녁에 집에 와서 매일 야식을 먹던 습관을 가진 분들이 그걸 끊으려고 하면요, 그때 우리의 식욕 조절 호르몬들이 교란이 와서 식욕을 아주 폭발을 시키면서 먹으라는 신호를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로 이겨내기는 힘든 것이죠. 두 번째는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도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이 도파민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 중독이 생깁니다. 탄수화물이 마약이나 뭐 알코올 중독 같이 중독이요,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분들이 그것보다 심각한 중독을 가진 분들을 많이 봬요. 우리가 조금씩 먹는 탄수화물은요, 일반적으로 세로토닌 농도를 잠깐씩 올려가지고 약간 기분 좋은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음식들을 드신 거예요.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엄발에 오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떨어지면 또 단맛을 챙기고 단맛 나는 음식을 먹죠. 이것이 반복되면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중독을 일으켜요.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쾌감을 느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학습이 되어 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얘기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약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처럼 탄수화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탄수화물은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중독도 내 의지로서 이 도파민을 조절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유전적 체질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체질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질병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당뇨병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이런 대사질환을 가진 분들은요, 내가 조금만 살이 찌면은 이런 유전적인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사질환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나를 계속 몰아갑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한테 단 거 먹지 마라, 단 거 먹지 마라, 소식하라 해도 그걸 못하는 이유가 이런 대사의 문제가 온 유전적인 체질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전적 체질적 문제 중에서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요, 어려서부터 입도 짧고 그리고 마른 비만으로 가는 분도 많고, 겉으로 봐서는 별로 비만이 아닌데 근육은 너무 적고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의 의지로서 어떤 음식을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젊었을 땐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의지로서 자기의 그 삶을, 자기의 신체를 조절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만의 문제는 자기의 의지로서 조절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생기는 문제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비만 클리닉에 오시면 환자분들의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왜 찾아오셨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병은 어떤 게 있는지, 약물 알레르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문진표를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환자분의 체지방 검사를 하죠. 인바디 검사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체성분 검사를 하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체지방량, 근육량, 체지방의 퍼센트도 볼 수 있고요, 사지와 몸통의 근육량도 볼 수가 있어요. 수분량도 볼 수가 있고요, 기초대사량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상태인가,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체형인가, 근육도 많으면서 지방이 많은 체형인가, 또 내장 비만이 많은 체형인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분은 아닌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당 독소 검사라는 것도 하는데요, 당 독소가 이제 비만과 노화 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 독소를 검사하는 검사를 이제 간단하게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라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혈당 체크를 손끝에서 바로 할 수도 있죠. 이런 검사를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전 단계는 없는지, 공복 시에 인슐린 레벨은 어떤지, 비만으로는 염증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비만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비만 클리닉에서는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오셨을 때 모든 상담이 안 되니까 비만 일기를 드리고 비만 일기를 쓰라 그래요. 몇 시에 일어나시고 뭘 먹었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거든요. 다음번에 오시면은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상담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환자분을 봤더니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단백질을 적게 먹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는 좋다고 오트밀 가루 같은 걸 먹고 있는데 이게 정제된 탄수화물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마른 비만 환자가 공복 운동을 계속 하니까 지방이 빠지기보다는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환자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만 일기를 잘 써오셔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환자분께 1대1로 이렇게 드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먹어도 단백질 보충이 안 되고 근육이 늘지 않는 이런 마른 비만 환자분들은 먹는 거에서 한계가 있으면은 가끔은 이제 단백질 보충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권하기도 하고요. 먹는 거로 단백질을 잘 채울 수 있는 분들은 또 먹는 음식 중에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첫 끼는 언제 먹고 저녁에 몇 시에 주무시는지를 보고, 수면 습관, 잠 잘 자야 되거든요, 다이어트 하려면. 그래서 잠자는 것도 잠을 잘 중시한다고 관리를 해드리고, 간헐적 단식을 알려드립니다. 환자분들의 생활에 맞게. 이 환자분이 야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저녁을 일찍 먹고 굶는 건 좀 힘들겠죠. 이런 분들은 좀 저녁을 늦게 드시고 밤에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아침에는 좀 굶는 이런 간헐적 단식 패턴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종달새형 인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는 좀 일찍 식사를 마치고 주무시게 되는 이런 간헐적 단식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워낙 생활 습관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상담하면서 환자분들과 함께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게 환자분 인바디 체성분 검사예요. 여기서 요게 이제 표준인데, 표준에서 체중이 요만큼 초과가 돼 있고 지방은 또 요만큼 초과가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근육은 정상 범위 안에 있으시고 체지방률이 지금 요만큼 초과가 돼 있어요. 요걸 좀 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근육량은요, 상체, 하체, 몸통에서 근육량을 보게 되는데, 하체는 그래도 괜찮은데 상체랑 몸통 근육이 조금 이제 부족하니까 이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세포 수분비는 괜찮습니다만 약간 이제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약간 하한치에 있으니까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꼭 드셔주세요. 가장 이상적인 체중은 69.1kg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7kg를 빼라, 지방만 17kg를 빼라고 돼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지방률이 0.9가 정상인데 0.9 경계선으로 나왔고요. 내장 지방 레벨이 9가 정상인데 10으로 좀 올라갔어요. 이 부분은 내장 지방을 빼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1kg짜리 지방이에요. 요거를 몸에서 17개를 빼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17개가 제 몸에 있다는 거. 맞습니다. 주로 또 이게 내장 지방 쪽으로 또 많이 모여 있어요. 자, 이 검사는요, 당 독소 검사 기계예요. 당 독소는 비만과 노화 질병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꼭 당 독소 검사를 해드리고 있는데, 당 독소 검사는 왼쪽 팔을 이렇게 아래로 놓고서요, 편안하게 계세요. 당 독소가 지금 1.5가 나오셨어요. 이 당 독소는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당 독소가 1.5면은 지금 20대 중반이시잖아요. 1.5면은 평균 수치세요. 그래서 아직은 당 독소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인바디 검사를 했는데요, 만약에 환자분이 고도 비만인데 근육도 충분해요. 이런 분들은 비만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산소 운동 계속 하셔서 근육을 이용해서 나머지 내장 지방 있는 걸 좀 태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제 가장 심각하신 분들은 지방이 아주 많이 쌓였는데 근육은 너무 적고 지방이 또 내장 지방으로 많이 쌓이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좀 경고를 단단히 하죠.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이런 분들은 근육부터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내장 지방 하나도 안 빠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근력 운동도 해주시고 유산소 운동도 해주시고 단백질 섭취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비만 치료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인바디 검사라든지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비타민 D 검사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사를 하는데요, 비만 환자분들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비만 치료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이어트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요, 비타민 D는 다이어트 호르몬을 총 조절하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얘들은요, 지용성이다 보니까 세포 안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혈중으로 나와서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비만 환자의 지방세포 안에서 갇혀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만 환자들은 혈중 비타민 D 레벨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30은 넘어야 된다고 보고 50에서 100 정도가 제일 좋다고 보는데, 이 비만 환자들 검사를 해보면 10 이하로 뚝 떨어지는 환자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비타민 D 보충을 하면서 비만 치료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요. 또 하나는 피검사 같은 걸 해보면 환자분들 중에 지방간도 나오고요, 고지혈증도 나오고, 통풍을 일으킬 수 있는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도 나오고 막 이러죠. 그렇게 되면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치료를 병행하면서 또 치료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혈압이 높은 환자분들한테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비만 치료제를 쓸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간이 나빠지신 분들은요,
모든 비만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지방간이 심하신 분들은 지방간 치료를 같이 하면서 또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온 경우는요, 살이 빠지면 대부분 다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검사를 했는데 모르고 있던 당뇨병이 확진되는 경우도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너무너무 높아서 피를 빼면은 윗부분에 지방이 뜰 정도로 고지혈증이 아주 심한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비만 치료를 하면서 이런 내과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폭식증은요, 주의 깊게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중에서 폭식증을 호소를 하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폭식증이 아니었는데 비만 클리닉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아, 이분이 폭식증이 심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또 치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폭식은요, 누구나 한두 번씩은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거나 또 자기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먹거나 또 먹고 나서 너무 극심한 후회감에, 우울감에 휩싸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그냥 폭식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지나간 게 아니라 폭식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 기준에 있어요. 그래서 이 폭식 장애 환자들은요, 근본 원인이 이 심리적인 마음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접근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내재적으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깔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이제 폭식을 멈출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면서 식사는 천천히 하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은 이런 것들이고, 먹고 나서도 너무 후회감에 쌓이지 않고 한 번 실수를 한 거는 실수일 뿐이니까 실패가 아니니까 다음번 식사 때 더 잘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먹고 토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요, 가정의학과나 내과 쪽에서 볼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를 해드려야 돼요. 저희가 볼 수 없는 환자다라고 교과서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이제 폭식증을 가진 환자분들께는요, 약물 치료를 해요. 정신과에서도 뭐 인지치료, 심리 상담 다 하시는데, 약물 치료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성분이 플록세틴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런 약들을 적절히 쓰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신경성 폭식증 말고 폭식 장애의 일부분은 저희가 상담하면서 환자가 아, 여기서 치료를 잘하면 저희가 좀 볼 수 있겠다고 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서 좀 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살이 빠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체중계에 올라가거나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도 이제 스스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아, 내가 좀 살이 잘 빠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보통은 집에서 발톱을 혼자 깎는데 힘들었던 분들이 발톱 깎기가 편해지셨다 그러면은 살이 빠진 겁니다. 요건 이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해드리는 거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환자분들이 살이 빠지는 신호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제 허리둘레가 주는 거죠. 맨날 허리띠를 맸었는데 이 벨트가 사이즈가 점점 줄어가는 것들. 두 번째는요, 비만 환자분들은 상당히 많이 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방세포 안에서 수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또 셀룰라이트 같은 것들 때문에 몸에 대사가 잘 안 돼서 붓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몸에 염증이 많다 보니까 자꾸 몸이 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붓기가 빠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살이 빠지는 또 하나의 이제 신호라고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는 에너지가 좀 생기고요,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살이 빠지고 내장 비만이 없어지면서 우리 몸에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아주 긍정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잠을 좀 푹 잔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에너지 대사가 잘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면서 밤에 충분히 잔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식욕이 막 들쭉날쭉했던 분들이 식욕이 좀 편안해졌다.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인슐린 대사라든지 정제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거죠. 정제탄수화물도 적게 먹고 인슐린이 하루에도 수십 번 나왔다 들어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3번만 나오고 딱 편안해지니까 우리 몸에서 식욕이 들쭉날쭉한 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질 때 이 땡기는 식욕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아, 식욕이 좀 줄었어요, 식욕이 좀 편안해졌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댁에서 보실 때도 아, 내가 살이 빠지고 있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키 몸무게는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키하고 몸무게로 구할 수 있는 비만도 검사가 BMI잖아요. 그래서 BMI, 체질량 지수, 이것을 검사를 해서 BMI가 23 이상이면은 비만 위험군, 그 다음에 BMI가 25 이상이면은 이제 비만입니다. BMI는요, 근육량이라든지 환자분 개개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더 정확한 방법은요, 복부 비만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 비만을 보는 경우는 결국은 이제 허리 사이즈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은 아, 내가 복부 비만으로 대사장애가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옷을 사거나 이럴 때 이제 편하게 쓰는 인치로 계산을 해보면 남자는 35.4인치 이상, 여자는 33.5인치 이상이면요, 아, 좀 심각한 비만이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좀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집에서도 편하게 혈압이나 당뇨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가 있다면 혈압도 재보고 당뇨도 재봐서 혈압이 이제 130에 80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식후혈당이 200을 넘어간다면 혹시 내가 대사질환이 와서 이 비만 때문에 대사질환이 오진 않았나도 검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본인의 피부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이 쪘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피부에서 잘 볼 수 있는 게요, 쥐젖입니다. 이 쥐젖이 생기는 게 비만, 인슐린 저항성하고 아주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쥐젖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 그러면 당뇨병이라든지 대사질환이 와 있지 않나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흑색 가시 세포종이라는 게 있어요. 비만하신 분들이 이제 목 뒤나 허벅지, 겨드랑이 같은데 시커멓게 살 색깔이 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흑색 가시 세포종인데 이것도 쥐젖하고 마찬가지로 비만으로 인한 대사장애가 생기시면요, 이 흑색 가시 세포종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내가 좀 심각한 비만이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근 비만 클리닉에 가서 좀 정밀하게 비만에 대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방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보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색 지방입니다. 그리고 갈색 지방이 있고요. 그 중간에 뭐 핑크색 지방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크게 봐서 이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백색 지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방이에요.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비계 같은 부분을 보면은 흰색이 나죠. 이렇게 흰색 지방은요, 내장 지방도 마찬가지고 피하 지방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에 대사를 나쁘게 하는 나쁜 역할을 하는 지방이죠. 그런데 이제 갈색 지방은요, 아기 때 생겼다가 성인이 되면 퇴화되는 지방이에요. 이 지방이 추우면은요, 몸을 부르르 떨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열을 내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기 때는 추울 때 우리 몸에서 갈색 지방을 태워서 열을 발산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태우는 지방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많은 지방들을 이 백색 지방에서 갈색 지방으로 좀 바꾸면 좋겠죠. 이런 것에 제일 좋은 것은요, 목덜미 쪽에 갈색 지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운동을 좀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땅콩 버터라든지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좀 드시면은 갈색 지방이 좀 많아진다는 연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GLP-1이라는 성분을 갖고서 나온 약들이 싹센다, 위고비, 그리고 마운자로는 GLP-1과 또 다른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만 약들이 요즘에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이 나오고 있죠. GLP-1 수용체는요, 실제로 우리 몸에 존재를 합니다.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음식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포만감을 딱 줘서 아,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는 신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뭐 배가 터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만 먹어야지 하는 이 포만감을, 신호를 떨어뜨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GLP-1이라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1, 2분만 나오고 딱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만 먹어야지 하고서 식사를 그만하게 되는 호르몬은 이렇게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싹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것들은요, GLP-1 수용체를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싹센다는 12시간 정도 반감기를 가져서 하루 정도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사를 맞으면 GLP-1이 높아지면서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극도로 주는 거죠. 그리고 마운자로라든지 위고비는요, 일주일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GLP-1 수용체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이 GLP-1을 올리는 우리 식사 습관, 생활 습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올리브유 한 숟갈을 먹었더니 싹센다 위고비랑 같은 효과가 났다, 뭐 이런 이제 어그로를 끄는 유튜브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리브유가 상당히 좋은 기름이죠. 하지만 위고비나 싹센다에 비해서는 효과는 아주 미미한 거고요. 하지만 이런 식의 GLP-1을 작용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섬유질, 야채 같은 것들, 나물 같은 것들도 GLP-1 수용체를 자극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단백질류, 고기류도 많이고요. 세 번째는요,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산을 지중해식 식단과 같이 했을 때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물질들을 많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운동도 모두 다 GLP-1을 높이는 이런 생활 습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들이 음식에서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살 안 빠져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되고 살찌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스트레스, 그러면은 우리는 뭐 직장 내 스트레스, 뭐 금전적인 스트레스,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원시시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원시시대 때는 동물에게 쫓기거나 추위에 시달리거나 그리고 기아에 시달리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스트레스였겠죠. 이럴 때 우리 몸은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방세포를 늘려서 저장했던 지방을 꺼내서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해주고 견뎌온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DNA에 고스란히 그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이 충분했던 사람들은 추운 계절을 지나오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겠죠. 그리고 기아에 며칠 시달려도 마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았을 겁니다. 이것들이 쭉 이어져서 현대까지 왔는데, 현대 스트레스는 과거의 스트레스하고는 다르잖아요. 현대 스트레스는 이제 뭐 직장 상사에게 혼난다든지 과중한 업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금전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그 예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방을 쌓는 기전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장한테 혼나는 김대리는요, 이제 내장 지방을 안 쌓아도 되는 현대인인데 계속 혼나면서 내장 지방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을 쌓는 몸이 자꾸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호르몬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코티졸은요, 우리의 내장 비만을요 고스란히 쌓게 해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쫙쫙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밤새고 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다음날 이상한 음식이 막 땡기죠.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라면이 땡기고 불닭 막 이런 거 막 땡기고 막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찝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성패를 좌우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취미, 그 다음에 뭐 종교생활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서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좋은 비만 클리닉은요, 가장 가까운 비만 클리닉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근에서 찾으셔가지고 내가 자주 다닐 수 있고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찾아가는 것, 그런 병원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유, 유명하다고 멀리 있는 병원까지 가서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병원에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비만 치료 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잘 상담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우신 병원 중에 내가 잘 갈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요, 의사 주도하에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는 곳이 좋아요. 예를 들면은 비만 클리닉 중에서도 그런 곳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상담실장하고 많은 대화를 한 후에 결제를 해야지 의사를 만나게 해주는 곳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은요, 의사 주도의 병원이 아니죠. 보통 가면은 간단한 뭐 설문지나 뭐 체지방 검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의사하고 만나고, 또 의사가 만나서 이러이러한 검사나 치료를 하세요라고 상담을 하고 권장을 해주고, 다음번에 와서 또 의사하고 만나고, 이런 의사 주도의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 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적절한 진단 장비, 치료 장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하더라도 현대적인 의료 장비가 없이는 이러한 비만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인바디 검사라든지 뭐 당 독소 검사 장비라든지 혈압, 당뇨, 그리고 여러 가지 체열을 해서 대사질환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면 가장 좋은 비만 클리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만 클리닉을 이제 제가 오래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비만 클리닉을 더 알차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환자분들이 비만 클리닉을 오실 때는 분명히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정리를 해 가지고 가시면은 의사하고 상담하실 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좀 더 자기에게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는 뭔가, 자기의 과거력, 그 약물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있다면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서 의사에게 보여주면 훨씬 더 진료 시간이 짧아지고 자기에게 적합한 비만 치료를 권장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목표를 정확하게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폭식증을 고치고 싶다. 혈당 스파이크를 좀 확실히 알아서 혈당 스파이크를 조절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나는 좀 몸매 관리를 좀 하고 싶은데 배가 안 들어간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의사에게 잘 말씀을 하시고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죠. 더 추가한다면 나는 몇 개월 내에 어떻게 몇 킬로 정도 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비만 클리닉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피부과에 가서 얼굴에 잡티를 제거하고 무슨 주사를 맞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피부 미용 치료는요, 의사의 스킬이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세수만 조심하시고 얼굴에 바르는 것만 조심하고 몇 주 뒤에 가서 확인하시고 재시술을 한다든지 이런 치료를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만 치료는요, 50%는 환자의 몫이에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검사를 하고 조언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치료제를 줘도요, 환자분이 생활이 엉망이 되거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요, 살 하나도 안 빠져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와 계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 2주에 한 번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 자기가 느꼈던 불편감, 이러이러한 게 좋았다라든지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꼭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1, 2주 간격으로 방문을 해서 환자와 의사 간의 이 소통을 통해서 살을 잘 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